네, 미국 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맨해튼 나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방문 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일이면 드디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로소 당선인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굉장히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시간으로 내일 1월 20일에 드디어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델라웨어주 웰밍턴시에서 에어포스 원이 아닌 개인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전임 대통령들과 많은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당당히 취임 선서도 하고 다음에 대국민 연설도 하는 것인데 코로나 사태와 지난 1월 6일 트럼프 지지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축제 분위기는커녕 워싱턴 DC가 계엄령이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50개 주의 의사당에 대한 폭도들의 테러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그 긴장 분위기가 미국 전역에 확산된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콜럼버스가 오하이오 주의 주도이기 때문에 다운타운에 가면 주의회 의사당이 있는데요. 주말에 근처에 차를 타고 지나갈 일이 있었는데 주위에서 군복을 입은 주방위군들과 경찰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의사당을 삼엄하게 둘러싸고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도 다른 대도시와 달리 주방위군이 출동한 모습까지 본 적은 없었는데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가 없이 본인의 퇴임식도 별도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한 바이든 당선인이 DC까지 오는 데 필요한 그 에어포스 원도 빌려주지 않은 듯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이 선거 불복, 초유의 지지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얼룩지면서 향후 바이든 후보의 비전이 많이 제시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차기 당선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취임식이 축제 분위기가 아니고 국민들의 관심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관련된 일에 더 집중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요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가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종식되어가고 또한 과거 클린턴이나 오바마 대통령처럼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인 만큼 임기 초기 2년 동안 뭔가 성과를 남기기 위한 의욕만큼은 넘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관점에서는 또 굉장히 기대받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60년을 돌이켜봤을 때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경우 시장이 초반에는 좀 상승 탄력을 얻어가는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가 모아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와 함께 또 오늘 굉장히 주목받은 이벤트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재무장관 인사청문회였죠. 어떤 소식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오늘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과 옐런 후보자는 원격으로 청문회에 참석했는데요. 옐런 후보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고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기간에 페드 부의장과 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경험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옐런 후보자의 안정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문회에 앞서 알려지기로는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위기 상황인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발언은 신중하게나마 법인세 상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35%였던 법인세를 21% 수준까지 낮춘 것을 다시 바이든 당선인이 28%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발언과 같은 방향으로 보이긴 합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100일 마스크, 100일 1억 명 접종 완료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과 수습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이고 이후 옐런 후보자가 주도할 전기 부양책이 잘 먹혀들 경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같은 성과를 옐런 후보자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망 역시 얼마나 빨리 백신이 보급되고 상황이 안정되어 가느냐에 달려있을 듯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옐런 전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는 동안 오늘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차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연 이 상승 장세를 조만간 유지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더 자세한 현지 분위기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미국이 마틴 루터킹 데이를 보냈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한 분이기도 한데요. 작년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치르면서 미국 내에서 Black Lives Matter라고 불리는 인종차별 문제가 또 한 차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번 마틴 루터킹 데이는 조금 특별한 의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미국이 사실 한국보다 공휴일 숫자가 확연히 적은데요. 그 적은 공휴일 중에서도 사실상 동시대 인물의 이름으로 된 유일한 휴일이 마틴 루터킹 데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상황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매우 의미 있는 날로서 기억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여러 학교나 기관들에서 그 날 자체에 대한 의미를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지자들로 인한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그 마르틴 루터킹 데이의 의미가 크게 부각된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작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고, 또한 여성이면서 아프리카계 아시아계인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흑인 민권 운동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승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백인이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와 함께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분위기가 워낙 위축되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상황에서 서로 상대 진영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보수 언론의 통합과 화해에 대한 주장이 일부 공감을 얻는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지는 듯 싶으면서도 결코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회 문제가 될 텐데요. 작년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혼란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제 조금 있으면 안정기에 다시 접어들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교들이 어떻게 주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오늘은 K-12라고 부르는 미국의 초, 중, 고등학교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작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K-12, 즉 초중고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1학기의 절반이 끝나가는 봄방학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정도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5월 말까지 미국 전역이 사실상 락다운 상태였기 때문에 남아있는 1학기는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9월 신학기가 시작되었는데, 과연 신학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측에서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야 한다 하는 주장을 강하게 했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보다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관찰했던 모습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은 결국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런 정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상태에서 각 지역별 학군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근처 지역이 한 인구가 200만 정도 되는데요. 학군이 한 5개 내지 6개 정도 있습니다. 그 관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것이냐 만 것이냐는 것은 관련 학군별로 각 학군별 교육위원회가 연례로 결정을 했고요. 또 당연히 코로나 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학군별로 대처 방안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매우 능동적이면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그냥 학군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자세한 교육의 결정 과정을 학교별로 거의 모든 학부모와의 개별 및 전체 화상회의를 통해서 논의, 설득, 협력하는 과정이 방학 동안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교육부와 광역지자체가 속한 교육청의 지시에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한국 학교 시스템과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과 같은 중앙 통제적인 학사 운영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특히 코로나 상황과 같이 지역과 시간에 따라서 여건이 빨리 변하는 경우에서는 실질적인 교육 자체를 통해서 학교 및 작은 단위에서의 실정에 맞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결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제로 근처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영토가 또 워낙 크고 주 지방 정부들 그리고 기관들의 자치성이 인정받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능동적인 조치가 더욱더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흥미로운 관점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에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